예, 안녕하세요. 예, 법무인 디라이트 민승현 변호사입니다. 예. 네. 예, 이제 저는 오늘 그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형사 문제에 관해서 기초적이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투자라는 게 사실 이제 요즘 스타트업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생명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보아야 하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 이게 과연 무슨 형사 책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시다가 소홀히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치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몇 가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투자를 받으시면은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얼마나 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러 번 투자를 받다 보면은 항상 들어가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네라고 생각하시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 계약서 중에 형사 처벌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진술과 보장인데 이 부분만큼 잘 그 읽어보지 않는 부분이 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회사 및 이제 주요 주주, 대주주이면 대체로 이제 대표님들 여기 해당하실 텐데요. 계약 체결일, 뭐 거래 종결일 현재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진실하고 정확하다라고 진술 및 보증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자에게 제공한 재무제표, 회계 관련 서류들이 중요한 관점에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정확하다 이런 또 진술도 하시는 거고요. 또 계약서상 필요한 지적재산권도 모두 확보하고 있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재산권이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진술하십니다. 예. 굉장히 그 사실은 엄숙한 내용들이거든요. 예, 이거를 광범위한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100%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은 만약에 그 말을 다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도 거액의 투자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바로 사기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시중에서 이제 수사를 해달라고 고소 고발을 하는 사건들에 굉장히 거의 많은 수가 이제 사기죄이거든요. 근데 사기라는 게 처음부터 갚을 생각, 갚을 능력 없이 빌리면은 그게 이제 사기라는 건데. 돈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모르죠. 그게 사기인지 아니지. 근데 지나고 보니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어서 그랬구나. 이제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구나. 역추적해서 사건이 새로 구성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사기죄의 고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술 및 보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망해서 투자금을 받았다 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거다. 그런데 투자자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겠죠. 좀 더 중요한 투자라면 실사 등을 거칠 거예요. 예, 회계 실사든 법률 실사든 거치면은 실사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정보가 전부 공개가 됐다. 그러니 이 주요 주주인 나로서는 다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 다 투자자가 실사를 통해서 알아갔으니 뭔가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기업이지만 여전히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기망한 것이다라고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실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는 결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가능성은 낮지만. 하지만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대표이사가 아니면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회계 장부의 숫자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후일 밝혀질 경우에 그게 바로 이제 그 사기의 전초전이었구나라고 투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실사를 거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 투자이기 때문에 나는 다 밝혔다, 무죄다, 사기랑은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요. 대신에 이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 회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알고 투자를 해주십시오라고 미리 밝혀주면 좋겠죠. 예.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진술 및 보장상의 그 중요한 그 위험 요소를 모두 공개해서 기재하는 것, 예, 이것이 이제 그 사기죄를 막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참고로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들은 그 금액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형량이 매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형법상의 사기가 아니라 이제 피해액이 5억 이상이 되면은 이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굉장히 셉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면은 매우 그 무거운 범죄이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투자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투자자라면 꺼려질 만한 요소가 있다면 사전에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공개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투자금을 모집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투자 펀드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투자가 아니라 대출의 형식으로도 투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 간에 금융회사의 그 임직원에 대해서 그 대출 혹은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주거나 아니면 주겠다고 의사표시만 해도 이것도 이제 특정 경제범죄처벌법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았지만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이럴 수 있죠. 투자가 잘 유치된 이후에 금융 증권사에 예를 들면 부장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술 한 잔 사겠습니다. 그죠? 예. 근데 술 한 잔이 이제 금액이 막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의심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절대로 그 업무상 투자를 받은 것이면 그 업무 관계에서 끝나시고 추가로 술 한 잔 하시자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끝낼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지인이 회사가 투자금이 필요한데 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좀 괜찮은 투자자 좀 구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해서 제가 투자를 받았던 그 금융회사의 부장님을 소개해 줍니다. 지인 스타트업에. 그랬더니 거기서 끝이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면서 마치 그 소개한 것이 다 나 때문에 내가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투자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일부는 나한테 좀 사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소개를 이렇게 잘 시켜줬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바로 이게 바로 특경가법 위반이 또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알선수재라고 부르는데 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서 금품을 이익을 수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이제 전부
심각한 범죄들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사업 모델에 따라서 투자금을 정식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인들을 상대로 모집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 예, 사업 모델에 따라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그게 이제 증권, 그러니까 주식의 형태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혹은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음악소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예, 금융위원회에서 많은 발표가 되고 이슈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뮤직하우의 사례가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아무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려는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뮤직하우가 그를 사상 최초로 했어요. 예.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뮤직하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이것을 판매하는 것은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예.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증권의 유형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증권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정확히 말하면 50인 이상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려면은 최소한 증권 모집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 신고가 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증권이라고 판단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뮤직하우도 신고할 생각을 안 했고 금융당국도 뒤늦게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사업들이 이제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자금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으면 위험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라는 거죠.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자자 모집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50명 이상이 접근할 수 있겠죠. 예, 그거예요. 50명 이상이라는 것이 이제 모집 또는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50명이 안 된다. 홈페이지를 찾아서 투자자 모집이라는 광고를 본 사람이 49명이다. 그것까지 오케이. 예.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안 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우리 사업상 뭔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소개만 해도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홈페이지 이제 모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청약의 권유인데요. 자, 나랑 계약을 할 생각이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봐라고 권하는 행위가 청약의 권유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저는 투자할 생각이 있어요라고 의사를 밝히면 그게 청약이고, 그러면 계약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인데, 이 청약의 권유를 49명까지만 한테만 해야 된다는 게 자본시장법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청약의 권유가 안 되려면은 그냥 홈페이지에서 단순 소개만 해도 안 됩니까? 그거 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히 알리거나 안내하는 정도라면 되는데, 그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니까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증권을 판매하려는 발행인의 명칭을 밝히고, 그다음 그 증권의 종류와 발행할 예정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조건과 예상 일정 정도를 안내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때도 그 실제 거래를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 설명서, 예비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
각종 설명서를 꼭 참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자금과 관련된 건데요. 혹시라도 자금을 모집을 하시면서 투자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사업에 투자해서 잃어도 좋다는 거죠. 반환해 달라는 얘기를 못 하는 게 투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야, 1,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내가 꼭 돌려줄게. 내가 그 이상 갚아줄게. 너는 손실을 절대 안 볼 거야. 이런 얘기를 통해서 투자를 받는다. 그럼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닌 거죠. 예. 이것은 유사수신 행위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원금을 장래에 꼭 돌려주고 그 이상의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행위, 이게 유사수신 행위인데,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모든 자금을 다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보상을 잘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런 게 진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자세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투자 이후의 단계에서는 또 어떤 형사 책임들이 있을 거냐. 이제 대표적으로 횡령 배임이죠. 이것은 회사에서는 항상 나오는 거죠. 이제 횡령과 배임은 이런 겁니다. 예. 이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해 버리는 거죠. 혹은 돌려달라고 했는데 반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횡령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횡령 사건은 모 은행에서 그죠? 600억 정도로 나왔죠. 예, 대형 횡령 사고가 있었는데 전자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란에서 이제 보내온 예치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회사를 인수할 돈인데 그게 우리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그 돈을 여러 해에 걸쳐서 총 600억을 가로채서 임의로 소비한 거죠. 예, 이게 이제 횡령입니다. 배임도 비슷한 범죄인데요. 배임은 앞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무 처리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죠. 자기가 취득해도 좋고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전부 배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횡령 배임은 자금을 다루고 있는 CEO의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되면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요 경제 범죄들은 그 피해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무거운 형사 책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납입이 잠깐만 요것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장 납입이란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자금을 임원이 신주를 예를 들어 발행한다. 그러면 임원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신주 발행을 위해서 대금을 납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잔고 증명이 찍히죠. 혹은 뭐 주금 보관 증명이 찍히면 그래서 신주만 발행한 뒤에 바로 이제 인출해서 다시 갚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신주 발행이라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처음부터 자금을 넣을 생각이 없이 빌려서 신주에 등기만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럼 이거는 이제 납입을 한 거라고 볼 수 없으니까 회사의 자본 충실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상법에서는 가장 납입죄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시는 요즘 많이 없긴 하지만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오직 편법
등기업으로 등기만을 위해서 자금을 빌렸다가 다시 빼는 행위, 이런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주의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횡령 범죄를 저지르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후에 다시 이제 세법과 관련된 추가 형사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 판례이긴 한데요. 그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대표이사가 이제 회사 자금을 횡령을 해서 자기 임의로 소비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원래 없던 꽁돈이 생긴 거죠. 예. 그런데 회사에서 준 꽁돈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돈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겠죠. 마치 상여금을 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말이죠. 예. 그래서 횡령한 뒤에 다시 원상 복귀시켜 놓지 않으면 그것도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예전에 판례에 따른 세법상 이슈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세를 과세를 당해서 또 대표이사가 돈을 내야 되고 횡령에 대한 처벌도 또 받아야 되고, 그런데 통상은 횡령을 위해서 뭘 하냐면 납품을 받을 때 5천만 원짜리 물건을 납품 받았는데 1억짜리로 납품을 받아서 이제 5천만 원을 그 중간 수수료로 개인적으로 이제 떼내는 거죠. 예. 그러면 5천만 원짜리를 납품 받았는데 회사 장부에는 1억이라고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필요 경비를 부풀린 거죠. 그러면 5천만 원만 그 손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1억이 손금으로 처리되면은 그 차액분 5천만 원에 대한 법인세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세 탈루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횡령을 위해서 필요 경비를 부풀리는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포탈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사돈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아셔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투자 계약서 상에 대체로 주요 주주 그리고 대표이사님들은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경쟁 업체로 취직하거나 그쪽에 도움을 주는 행위들은 이제 보통 다 투자 계약 할 당시에 이제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금지되는 이제 그 행위를 했을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것들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 행위야,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여러분 CEO 분들께서 퇴사 이후에 조심하여야 할 그 부정경쟁 행위는 그 뭐 결국은 이제 지금 하고 있던 그 아이디어, 이런 기술적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 나가서 타인에게 이제 다른 경쟁 회사에 제공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영업에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마치 이제 그런 유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 혼자 나가서 별도의 사업체를 차렸는데 과거에 재직할 당시에 했던 일들이 이제 내가 한 행위다라고 그 성과를 가로채는 행위, 이런 것들이 그 부정경쟁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 어디까지 내가 그 기술적인 부분을 혹은 영업적인 부분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는 것은요, 이제 영업비밀의 그 카테고리가 좀 넓기는 한데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인정이 돼서 결국은 영업비밀을 예를 들면은 퇴직하면서 회사에 그대로 두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하드디스크에 다 담아 갖고 나온단 말이죠. 혹시 몰라,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취득해서 가지고 반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가지고 나오면 그 자체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고 또 이제 달라고 했는데 얼른 삭제하라고 했는데 삭제했습니다라고 하고 삭제 안 하고 계속 들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전부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주요 주주들, 이제 대표이사 포함한 주주들이 이제 그 해당 산업의 규제가 되는 법령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 투자와 관련한 부분, 이런 주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의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투자자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라면 이런 게 거의 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투자자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 대체로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라도 투자자의 조언을 항상 구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어려운데 어떻게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좀 조언도 구하고 그 관계를 항상 잘 유지를 해 나가셔야 나중에 투자자의 그 문제 제기가 수준이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드렸는데요.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들 전부 사전에 모두 공개하고 계약서에 기재해 넣는 것이 안전하다. 예, 사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금에 대해서 사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사심을. 예. 내가 소개해준 자금이라 해서 내가 일정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전부 버리셔야 되는 거죠. 자금 모집은 투자자를 통해서 하시고 손실 보전 약정, 원금 보호 반환 약정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시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회사와 개인 자금을 당연히 분리하셔야 되겠고 퇴직 후에도 여전히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정경쟁 행위와 관련된 점들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